1342년 경상도 봉화의 한 선비 집안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그 아이가 훗날 한 왕조의 헌법을 쓰고 도읍의 자리를 정하고 궁궐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 왕조를 세운 임금의 아들에게 목이 잘려 죽을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도전 호는 삼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질문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 재상이 다스리는 나라를 진심으로 꿈꾸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정교하게 짜낸 논리였을까요? 혹은 그 둘은 애초에 나눌 수 없는 하나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남자가 태어난 세계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 감정 하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아버지 정은경은 형부 상석까지 오른 인물로 강직하고 청렴한 관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도전의 집안은 흠잡을 데 없는 사대부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속에는 지울 수 없는 얼룩 하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조모 즉 어머니의 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승려였던 김진이라는 자가 어느 노비의 아내를 몰래 범해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도전의 외조모는 신분상 노비의 혈통과 얽혀있는 존재였고 이 사실은 고려 말의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 결코 사소한 흠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명문가였던 우연보 집안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도전이 관직에 나아가고 승진할 때마다 이 낙인은 그의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학식과 문장을 인정하면서도 뒤에서는 항상 그 혈통의 흠을 수군거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정도전은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어떤 벽 앞에서는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가 훗날 우연보의 아들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우연보 자신을 정치적으로 매섭게 몰아붙였던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묵은 앙심과 자신을 태생으로 재단했던 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수치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상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도전이라는 인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혈통과 태생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 문벌과 가문이 능력보다 우선하는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반감이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훗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창하며 왕의 혈통이 아니라 능력과 학식을 갖춘 신하들이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을 때 우리는 그 논리의 뒤편에서 어린 시절에 그가 뜨던 굴욕의 잔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통으로 사람을 나누는 세상을 뒤엎고 싶었던 소년의 마음이 훗날 혈통으로 왕위를 잇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재상을 세우는 나라를 설계하는 어른의 논리로 자라난 것이라면 이것은 개인의 상처가 어떻게 한 시대의 제도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이름을 알렸고 이 세계 문화에 들어가 성리학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 그가 만난 동학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고려 말 조선 초 정치사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정몽주, 이승인, 하륜, 권근 같은 인물들이 같은 스승 아래서 학문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정몽주와의 인연은 훗날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예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성리학이라는 같은 이상을 공유한 동지였지만 훗날 고려를 개혁으로 구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왕조로 갈아엎을 것인가를 두고 정면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성리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보는 틀이었고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의 체계였으며 무엇보다 통치자가 아니라 사대부, 즉 학식을 갖춘 신하들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책무와 자격을 지닌다는 신념의 원천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불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함께 키웠습니다. 고려 사회를 지탱해온 불교의 세속적 권력, 사찰의 광대한 토지와 면세, 특권, 승려들의 정치 개입은 그의 눈에는 나라를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훗날 불시잡변이라는 저작을 통해 불교의 교리 자체를 논리적으로 해체하려 시도했는데 이는 단순한 종교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통치 이념을 세우기 위한 사상적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역사가들이 주목하는 사건은 1375년의 유배입니다. 당시 고려 조정은 원나라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명나라와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정도전은 친원파 권력자들의 정책에 반대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전라도 나주의 회진현이라는 벽지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유배 생활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 정도전은 개경의 화려한 관료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부패한 지방관들의 수탈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변병한 토지, 백성들이 이중삼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힘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개혁 사상에 구체적인 실체를 부여했습니다. 그가 훗날 조준과 함께 추진한 전제개혁, 즉 사전을 폐지하고 토지 제도를 재정비하려 한 시도는 단순한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주의 논밭에서 굶주린 백성들의 얼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배는 그에게 굴욕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사상을 단련시킨 용광로였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스스로를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자, 중심에서 밀려난 자로 느꼈고 그 소외감은 다시 한번 그의 내면에 있던 수치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감정이 개인적인 좌절을 넘어 하나의 정치적 신념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배와 방랑의 시절을 지나 정도전이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은 1383년 정몽주의 주선으로 함주에 있던 무장 이성계를 찾아가면서였습니다. 당시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며 무명을 떨치고 있는 장수였지만 정치적 야심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영을 둘러보며 그 정연한 군율과 강한 군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훗날 이 만남을 회고하며 저 군대라면 무시일을 해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겠다는 뜻을 담은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여러 창작물에서 극적으로 재현되었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이 시점부터 정도전의 마음속에서 이성계라는 존재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입니다. 1388년 역사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우왕과 최영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 요동정벌을 명령했을 때 이성계는 압록강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립니다. 이른바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성계는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고 정도전은 이 권력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이성계의 핵심 참모로 자리잡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도전이라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성계라는 무력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로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그를 그 자리로 밀어넣은 것일까요? 이 질문은 정도전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능동과 수동의 긴장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이성계를 찾아간 것은 분명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라는 체제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해 있었고 무력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만들지 않은 시대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상을 품은 지식인과 힘을 가진 무장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구조였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정도전은 조준, 남은 등과 함께 급진적 개혁파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이들은 전제 개혁을 통해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토지 제도인 과전법을 시행함으로써 신흥 사대부 세력의 물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도전은 온건 개혁파, 즉 고려 왕조 자체는 유지하면서 폐단만을 코치려 했던 이색, 정몽주 등과 정치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특히 정몽주와의 결별은 비극적입니다. 두 사람은 한때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은 학문을 배운 동문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정적이 되었습니다. 정몽주가 이성계의 낙마를 기회로 삼아 정도전, 조준 등 급진파를 제거하려 했을 때 이방원이 선제적으로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살해함으로써 이 대결은 급진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흥미로운 예고편이었습니다. 정도전을 살리기 위해 정몽주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었다는 사실은 훗날 그 이방원의 손에 정도전 자신이 죽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는 왕위에 올라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왕조의 설계도는 이성계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호를 정하는 문제, 도읍을 옮기는 문제, 통치 이념의 기초를 세우는 문제, 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설계자는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고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과 종묘, 사직의 위치와 이름을 직접 정했습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시경의 구절에서 따와 지은 것이며 근정전, 사정전 같은 궁궐 내 건물들의 이름 역시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물리적 형태와 정신적 골격을 함께 설계한 총괄 건축가였습니다. 정도전이 남긴 가장 상징적인 유산은 1394년에 완성한 조선 경국전입니다. 이 책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헌법에 준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국가의 통치 원리를 예학형정, 즉 예법과 음악과 형벌과 정치의 틀 안에서 규정했고, 특히 재상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왕이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 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재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왕은 덕을 갖추어야 하지만 통치의 세세한 실무는 유능한 재상에게 맡겨야 하며, 왕이 무능하거나 부덕할 경우 재상이 이를 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이 사상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왕조 국가에서 왕은 절대적 존재였고 신하는 그 아래에서 보좌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이 위계를 은근히 뒤집었습니다. 왕은 상징적이고 도덕적인 정점으로 남고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권한은 재상, 즉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대부 관료 집단이 쥐어야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그 핵심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왕권의 자의적 남용을 막고 백성을 위한 합리적인 통치체제를 만들기 위한 순수한 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상의 자리에 앉을 사람, 즉 정도전 자신과 같은 개국 공신 계층이 실질적인 권력을 항구적으로 독점하기 위한 정교한 명분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역사는 단순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도전이 설계한 이 체제 안에서 가장 유력한 재상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다름 아닌 정도전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건국 초기 왕위 계승 문제는 곧바로 국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첫째 부인 신의 왕후 한씨에게서 얻은 6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5째 아들 이방원은 위화도, 회군 이후 정몽주 제거에 이르기까지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무력과 결단력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계비 신덕 왕후 강씨의 소생인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 결정의 배후에는 신덕 왕후 강씨의 강력한 의지와 그녀와 정치적으로 결탁한 정도전, 남은 등 개국 공신 세력의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왜 장성하고 공로가 큰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배제하고 어린 이방석을 지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척장자 계승의 원칙보다 부모의 사랑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강씨가 왕비였다는 정통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해석은 이방원처럼 이미 강력한 정치적 기반과 군사적 실력을 갖춘 성인 왕자가 세자가 될 경우 자신과 같은 재상 세력의 권한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는 계산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이 어린 이방석이 세자가 된다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당연히 재상들의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 세자를 앞에 세우는 것은 정도전이 꿈꾸던 재상 중심 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도전의 이상과 권력 계산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정치 철학과 그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화살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전이 추진한 정책들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왕자들, 특히 이방원과의 충돌을 격화시킨 것은 사병혁파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각 지역의 절제사나 왕족, 공신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병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병들은 명목상 국가의 군사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개인에게 충성하는 독립적인 무력 집단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러한 사병체제가 국가의 통일된 군령권을 훼손하고 언젠가 내란의 씨앗이 될 것이라 보았고 이를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군사체제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는 표면적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명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병체제는 언제든 권력 다툼의 무력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질적인 표적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사병을 거느리고 있던 인물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과 정몽주 제거 과정에서 이방원은 자신의 사병들을 실전에서 운영하며 실질적인 군사 지휘 경험과 충성스러운 무력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정도전의 사병 혁파 정책이 실행된다면 이방원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인 무력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명목상 국가 개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도전 세력이 이방원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치적 조치로 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킬 최후의 수단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정도전의 후반기 정치 행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른바 제3차 요동정벌 추진입니다.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경직되어 있던 시기 정도전은
요동을 정벌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군사적 모험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군사체제를 재편하고 병력을 중앙으로 결집시키는 명분을 제공하는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요동정벌 추진이 사병혁파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병력을 국가의 통제 아래 재편성해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각 왕자와 공신들이 거느린 사병을 해체하고 그 병력을 중앙군으로 흡수하는 절차를 필요로 했습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이 요동정벌 계획이 정도전의 진정한 대외 팽창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병혁파를 완성시키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기획된 것인지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가 실제로 진법 훈련을 강화하고 군사 조직을 정비한 흔적들을 보면 순수한 군사적 야심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계획이 실행되었을 경우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는 병력을 중앙으로 흡수하는 권한을 쥔 재상, 즉 정도전 자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지닌 표면적 명분과 실제 동기 사이의 간극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국가를 위한 개혁이라는 그의 언어는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에 권력의 균형은 왕실이 아니라 재상의 손에 쥐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무렵 정도전의 옛 동문이자 이방원의 참모가 된 하륜의 존재는 이 이야기에 또 하나의 결을 더합니다. 하륜은 한때 정도전과 함께 이색 문화에서 공부했던 인물로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륜은 정도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이방원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그의 곁에서 실질적인 정치 전략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세자 책봉 문제에서도 사병혁파 문제에서도 하륜은 이방원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고, 실제로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기 직전 이방원의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도전과 하륜, 이 두 사람의 대비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같은 학문을 배우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한 사람은 이념과 제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권력의 실제 흐름과 인간, 심리를 냉정하게 읽어내는 현실주의자로 남았습니다. 정도전이 자신의 재상 중심 정치 이론에 확신을 가질수록 하륜은 그 이론이 결국 이방원이라는 강력한 변수를 자극해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도전이 놓치고 있던 것, 혹은 애써 외면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제도와 이념의 논리 안에서는 누구보다 정교했지만 인간, 특히 이방원이라는 인간이 품고 있던 야망과 자존심, 그리고 생존 본능의 무게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방원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는 위화도 회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정몽주를 제거함으로써 새 왕조 건국의 마지막 걸림돌을 치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 누구보다 조선 건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자부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왕조가 세워진 뒤 그는 세자 책봉에서 배제되었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사병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으며 정도전을 비롯한 재상 세력이 설계한 국가 시스템 속에서 왕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한 채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시선에서 정도전이 설계한 재상 중심 정치란 결국 개국 공신 몇 사람이 왕실을 명목상의 존재로 만들고 국가 권력을 항구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훗날 왕위에 오른 뒤 왕권을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신하들의 권한을 철저하게 견제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이 시기 자신이 겪었던 배제와 위협의 경험에서 나온 학습된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 질문이 다른 얼굴로 등장합니다.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가 진심이었다면 그것은 왜 하필 자신과 정치적으로 결탁한 세력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방원의 왕권 강화가 정당한 자기 방어였다면 그것은 또 왜 하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신하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억누르는 전제적 왕권의 원형이 되었을까요? 이념과 권력, 명분과 생존, 이 두 축은 이 대결 속에서 완전히 뒤섞여 있었고 어느 한쪽도 순수하게 옳거나 순수하게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인년 1398년 음력 8월 26일 밤 이방원은 마침내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자신의 사병들을 규합하여 남은의 첩집에 모여있던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세자를 지지하던 핵심 세력을 급습합니다. 이 기습은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고 정도전 측은 거의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당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도전은 이웃집으로 달아나 숨으려 했지만 곧 붙잡혔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정도전을 향한 가장 신랄한 후대의 시선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태조실록은 이방원의 즉위 이후 그의 정치적 후계자들에 의해 편찬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성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실록은 정도전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붙잡힌 정도전이 이방원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예전에 정한군, 즉 이방원 당신이 나를 살려준 일이 있으니 이번에도 나를 살려주지 않겠느냐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조선의 헌법을 쓰고 도읍을 설계하고 왕조의 이념을 정립한 그 거대한 지성이 죽음 앞에서는 지극히 나약하고 초라한 한 인간으로 무너져 내린 셈이 됩니다. 조선을 설계한 남자가 자신이 설계한 왕조의 왕자에게 개처럼 목숨을 구걸하다가 죽었다는 이 서술은 훗날 그를 역적으로 규정하고 그의 사상을 지우려 했던 태종 정권의 정치적 필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판단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이 승자에 의해 조작되거나 과장된 서술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인간적인 순간을 담은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장면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이후 500년 동안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결정지은 이미지로 굳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의 방식이 그 사람이 평생 이룬 업적의 의미를 완전히 뒤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라는 서술행위가 지닌 가장 잔인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이 살해된 그 밤, 세자였던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번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방원 측은 처음에는 이방석을 폐위시켜 유배 보내는 선에서 그치려 했다고 전해지지만 결국 이송 과정에서 두 왕자 모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전체를 무인정사 또는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부릅니다. 이 하룻밤의 유혈로 조선 건국의 설계자였던 정도전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는 재상 중심에서 왕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핵심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정도전이 진심으로 재상 중심의 정치, 즉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꿈꾸었다면 그는 왜 그토록 강력한 무력과 정치적 능력을 가진 이방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였을까요?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정치라면 오히려 이방원 같은 강자를 정치 시스템 내부로 포섭하고 그의 힘을 제도 안에서 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철저하게 무력화하고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이상주의적 제도 설계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지키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 한 정치가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반대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애초에 포섭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권력욕을 지닌 존재였고 정도전은 단지 그런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해석 사이에서 역사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나라는 왕이 상징적 정점에 서 있고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재상들이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펀 군주제나 유언내각제와 유사한 발상을 담고 있어서 그를 시대를 앞서간 정치 사상가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러한 구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기반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재상의 권한을 견제할 의회도 없었고 재상의 자리를 두고 공정하게 경쟁할 절차도 없었으며 재상 개인의 도덕성과 능력에 국가 전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도전이 설계한 재상 중심 정치는 제도가 아니라 정도전이라는 한 개인의 존재에 의존하는 체제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학식과 권위로 그 체제가 작동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사라진 순간 그 체제를 지탱할 다른 어떤 안전장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도전이 넘지 못한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개인도 넘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유교적 왕조 국가라는 틀 안에서 왕의 혈통에 기반한 정통성은 너무나 강력하고 근본적인 원리였기 때문에 그 위에 재상 중심의 견제장치를 세우려는 시도는 언제나 왕실의 반발과 무력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도전 개인의 학식과 신념이 얼마나 정교하고 앞서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그의 구상은 강력한 무력을 가진 왕자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수 없는 태생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도전이라는 개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딛고 서 있던 시대 자체의 구조적 조건이 만들어낸 한계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도전이 스스로 선택한 길과 그가 어찌할 수 없었던 시대의 구조가 어떻게 서로 얽혀서
그의 파국을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도전의 정치적 행보를 살펴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얼굴이 함께 드러납니다. 하나는 백성을 향한 진정성 있는 애정의 얼굴입니다. 그가 추진한 전제개혁, 즉 가전법의 시행은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겸병한 토지를 정리하고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킨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경국전에서도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고 위민 정치, 즉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이상을 진지하게 신봉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단순한 권력 투쟁가가 아니라 진정한 개혁가였다고 평가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정적에 대해서는 매우 냉혹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색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였고 한때 동문이었던 정몽주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적 대결 구도의 한쪽 축이었으며 자신을 배척했던 우연보 집안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정치적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이중적 면모는 그가 백성이라는 추상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깊은 연민과 책임감을 느꼈지만 자신과 개인적으로 대립하는 구체적인 인간들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단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상주의자와 권력가의 모습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는 거대한 명분 앞에서는 관대했지만 개인적인 원한과 정치적 경쟁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396년 정도전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맹이었던 신덕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죽음은 조선 초기 권력 구조에서 결정적인 균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강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성계의 애정과 강씨,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방석의 세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씨가 사라진 뒤 이방석의 세자 지위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이성계의 뜻과 정도전, 남은 등 개국 공신들의 정치적 결속뿐이었습니다. 이 무렵 이성계 역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고 국정을 직접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두 개의 지지대, 즉 왕비의 정치력과 왕의 건강한 통치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자 정도전이 설계한 체제의 취약성이 급속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사병혁파와 요동정벌이라는 더욱 급진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를 관리하는 신중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원이라는 잠재적 위협을 더욱 자극하는 도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도전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물러서기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이상주의자의 결단이었을 수도 있고 궁지에 몰린 권력자의 조급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도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대에 따라 극단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그는 공식적으로 역적으로 규정되어 그의 사상과 저작들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정도전이 설계한 제도들, 즉 조선 경국전에 담긴 통치 원리와 그가 정비한 행정체계는 이후 세종때의 정치체제, 특히 의정부 서사제 같은 제도로 이어지며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 근간으로 계속 작동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은 정도전을 역적으로 부르면서도 그가 설계한 나라의 틀 안에서 계속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그는 문헌이라는 시호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신원됩니다. 500년이 다 되어서야 그는 역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그를 조선이라는 국가의 실질적인 설계자, 시대를 앞서간 개혁 사상가로 재조명하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평가 속에서도 여전히 신랄한 비판의 시선은 존재합니다. 그를 비판하는 이들은 그가 내세운 재상 중심 정치라는 이상이 실제로는 소수? 개국 공신 집단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했으며 그가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가혹했던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그가 정말 왕이 필요 없는 나라를 꿈꾸었다면 왜 그는 왕의 혈통 문제, 즉 누가 세자가 되느냐를 두고 그토록 치열하게 정치 공작을 벌였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정도전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감정선으로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전의 삶을 관통하는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조모의 신분적 흠결로 인해 그는 아무리 뛰어나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수치심은 유배지에서 다시 한번 국가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통해 심화되었고 마침내 그는 세상의 질서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그 감정을 승화시켰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문벌이 아니라 학식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열망은 자신을 밀어낸 세상에 대한 가장 정교하고 원대한 폭수이자 극복의 서사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뒤 이 수치심은 오만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념적 확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고 그 확신 앞에서 인간의 야심과 두려움, 생존 본능이라는 훨씬 원초적이고 강력한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방원이라는 존재가 지닌 위험성을 그는 이론적으로는 인지했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결코 진지하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체제와 자신이 쥔 이념적 권위가 그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그 오만함이 결국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그는 다시 수치심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실록의 서술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의 최후는 그가 평생 벗어나고자 했던 그 굴욕적인 위치, 즉 힘있는 자 앞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로 그를 다시 밀어넣었습니다. 수치심에서 시작해 오만을 거쳐 다시 수치심으로 돌아온 이 궤적은 정도전이라는 인간의 삶 전체를 감싸는 하나의 원한을 그립니다. 정도전이 남긴 유산을 물리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양이라는 도읍, 경복궁이라는 궁궐, 조선경국전이라는 법제의 토대, 그리고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한 사상적 기여, 이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도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골격, 광화문과 종로의 종묘와 사직의 배치 원리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도시의 기본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 속에 새겨진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성하지 못한 것, 사라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라는 그의 핵심 이상은 그의 죽음과 함께 좌절되었고 조선은 이후 태종과 세종을 거치며 강력한 왕권 중심의 국가로 재편되었습니다. 훗날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라는 형태로 신하들의 권한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절충적 체제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정도전이 구상했던 재상이 왕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체제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세종의 체제는 왕의 절대적 권위를 전제로 그 아래에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위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왕의 자의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는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정도전은 진심으로 왕이 필요 없는 나라, 능력 있는 신하가 다스리는 합리적인 국가를 꿈꾸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자신과 같은 계국, 공신계층이 권력을 항구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낸 정치적 수사였을까요? 이 다큐멘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증거들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습니다. 그의 전제개혁과 조선경국전에 담긴 위민사상은 그가 백성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의 세자 책봉 개입, 사병혁파의 표적 설정, 요동정벌 추진의 시기와 방식은 그의 개혁이 언제나 그 자신과 그의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교하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진짜 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신념과 이해관계는 애초에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전은 자신이 겪은 굴욕과 소외의 경험을 통해 혈통이 아니라 능력이 존중받는 세상이라는 진심 어린 이상을 품었고 그 이상을 실현할 유일한 현실적 경로가 자신이 재상으로서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두 가지를 하나의 논리로 통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선이라 부를 수도 있고 신념과 현실을 통합해낸 정치적 재능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맡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가 설계한 나라는 그를 죽인 자의 손에서 완성되었고 그가 꿈꾸었던 재상의 나라 대신 강력한 왕의 나라가 5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도읍과 궁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전의 뼈대는 다름 아닌 그가 그은 설계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인 권력이 자신이 설계한 틀 안에서 500년을 통치했다는 이 역설, 이것이야말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고 오래가는 질문일 것입니다.